아버님, 요즘 왜 그렇게 예민하세요? 예민한 게 아니라 나 혼자 감당하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 그렇게 하루하루 쌓인 걱정이 결국 병이 됩니다.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늙어선 그냥 숨 쉬는 것조차 스트레스가 됩니다. 말은 안 해도 속은 곪고 웃고 있어도 가슴은 타들어갑니다. 이대로 가다간 병원 침대 위에서 후회만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 걱정 다 가져가라. 노년에 스트레스 없이 사는 5가지 방법, 이 5가지만 기억하면 늙은 인생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노년에 스트레스 없이 사는 방법은 하루 만보. 걷기보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걷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걷기 운동은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건강보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욕심입니다. 하루 만보는 걸어야 효과 있다더라, 1시간은 걸어야 된다더라는 말을 맹신하며 무리한 걷기를 하다 무릎이 나가고 허리가 무너지고 심지어 쓰러지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습니다. 만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속성이 전부입니다. 오늘 1만보 걷고 이틀 알아눕는 것보다 오늘 2,000보라도 꾸준히 매일 걷는 게 100번 낫습니다. 특히 나이 든 몸은 회복력이 떨어집니다. 과도한 걷기는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입니다. 무릎 관절에 마모가 오고 발바닥 통증이 생기고 심한 경우엔 낙상으로 이어져 생명을 위협하게 됩니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72세 박혜분 씨는 하루 만보 걷기를 1년 넘게 실천해 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파트 주변을 돌고 저녁에도 다시 걸었습니다. 처음엔 몸이 개운했고 주변에서도 정말 부지런하시다는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였습니다. 무릎 통증이 점점 심해졌고 발목에 부기가 생기고 결국 계단에서 내려오다 균형을 잃고 추락하는 사고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허리뼈에 실금이 생기고 2개월간 침대에 누워 지내야 했습니다. 입원 중 박 씨는 말했습니다. 나는 건강해지려고 걸은 건데 이렇게 병원 침대에 누울 줄은 몰랐어요. 걷기가 독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연령대에 맞는 걷기 방식이 있습니다. 하루 만보는 젊은 사람에게나 해당됩니다. 어르신은 하루 30분도 과할 수 있어요. 그때부터 박 씨는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아침에 10분, 점심 먹고 10분, 해질 무렵 10분. 한 번에 오래 걷지 않고 3번에 나눠서 1000만 1500보 정도만 걷는 방식으로 바꾼 겁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무릎 통증이 사라졌고 오히려 수면의 질이 좋아졌으며 소화 기능도 향상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더 이상 걷기가 스트레스가 아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지금도 말합니다. 이젠 걷는 게 기분 좋은 놀이예요. 절대 무리하지 않아요. 노년의 걷기는 경쟁이 아닙니다. 남보다 많이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몸에 맞게 걷는 게 중요합니다. 걷기 기록 앱에 숫자 늘리려다 병원비가 늘어나는 어르신들 명심하셔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걷기가 진짜 건강을 만듭니다. 또한 걷기는 마음을 달래주는 최고의 처방입니다. 바람을 느끼고 햇빛을 받고 자연을 바라보며 걷는 시간은 우울증 예방, 인지능력 유지, 혈압 안정에 모두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조차도 오늘은 몇 보 못 걸었네라는 자책으로 바뀌면 걷기는 스트레스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 잊지 마십시오. 걷기의 목적은 숫자가 아니라 기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 꾸준한 걷기는 뇌졸중, 치매, 심장질환을 40% 이상 줄여줍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1500보만 꾸준히 걷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노후의 병원 입원율이 30% 낮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걷기가 생명을 살리는 습관임은 분명하지만 무리하면 되레 목숨을 위협하는 칼이 됩니다. 이제는 바꾸셔야 합니다. 오늘도 걷자. 조금이라도. 이렇게 말이죠. 5분 걷고 쉬어도 괜찮습니다. 내일 또 걸으면 됩니다. 오늘 못 걸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걷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리하지 마십시오. 1만보는 당신의 목표가 아닙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 500보라도 1000보라도 걷는 것, 그것이 진짜 의미 있는 건강관리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걸음들이 노년의 스트레스를 가장 조용히, 가장 강력하게 없애주는 마법이 됩니다. 걷기로 내 마음의 짐도 내려놓으십시오.
무리한 걸음은 멈추고 편안한 걸음으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내 걱정 다 가져가라. 오늘은 이만큼 걷고 행복할 거다. 그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노년에 스트레스 없이 사는 방법은 사소한 일에도 크게 화내지 않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내 감정을 조절하는 사람이 결국 내 삶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예민해진다는 데 있습니다. 듣기 싫은 말 한마디에 벌컥, 예상치 못한 일 하나의 분노 폭발, 가족의 무심한 반응에 분통이 터지고 그 분노는 결국 나 자신을 찢어놓는 독이 됩니다. 분노는 늙은 심장을 공격하고 뇌혈관을 터뜨리며 관계를 산산조각내는 칼날이 됩니다. 특히 노년에는 작은 갈등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옆집 강아지 짖는 소리에 화를 냈다가 이웃과 말도 안 섞게 되고 손주가 휴대폰 보며 인사 안 한다고 큰 소리쳤다가 며느리에게 연락이 끊기고 약국에서 순서 새치기 한 사람에게 소리 질렀다가 경찰까지 오게 되는 일 실제로 너무나 많습니다. 나이 들어 무섭게 화를 내는 사람을 향해 세상은 절대 연민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늙어 꼰대 같다는 비웃음만 돌아옵니다. 대전 서구에 사는 76세 최성복 씨는 한때 화내는 할아버지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시장에서 반찬값을 깎지 않는다고 상인에게 소리치고 은행에서 대기 시간 길다고 창구에 욕설을 퍼붓고 집에서는 아내에게 괜히 화풀이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버스에서 어린 학생이 헤드폰을 쓴 채 옆자리에 앉자 요즘 것들은 예의가 없다며 욕설을 퍼붓다 기사에게 하차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누구도 최 씨 곁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 씨는 갑작스럽게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고혈압성 뇌출혈. 의사는 말했습니다.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은 이런 뇌혈관 사고가 위험합니다. 일주일 가까이 중환자실에 누워 있으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화내며 살았던 시간이 결국 나를 죽일 뻔했구나. 퇴원 후 최 씨는 분노일기를 쓰기 시작했고 자신의 화를 한 번 더 꾹 참고 넘기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엔 입술을 깨물며 참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시장 상인은 웃으며 인사했고 손주는 와서 손을 잡아줬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안 무서워. 노년의 화는 독입니다. 그 독은 남이 아니라 나를 죽입니다. 젊을 땐 화내고 후회해도 회복할 체력과 관계가 있었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한 번의 폭발로 인간관계가 끝나고 한 번의 고혈압 상승으로 생명이 위태로워집니다. 스트레스는 순간의 분노로 시작되지만 그 불씨가 뇌와 심장, 장기를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건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곁에 남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말수가 줄고 인사도 없고 아무도 방문하지 않는 집.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자업자득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했나? 싶겠지만 이미 상대는 떠난 후입니다. 당신이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사람들과 따뜻하게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화를 줄이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숨을 한 번 더 쉬고 말을 한 템포 늦추고 마음속으로 그럴 수도 있지를 되뇌어 보십시오. 그 한마디가 심장마비를 막고 이웃과의 단절을 막고 자식과의 갈등을 예방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화를 내지 않으면 삶이 훨씬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화는 마음의 돌덩이를 얻습니다. 하루 종일 기분이 불편하고 잘 자지도 못하고 작은 일에도 예민해집니다. 반대로 화를 누르는 습관이 들면 마음이 잔잔해지고 혈압도 내려가며 표정까지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 곁에 다시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흥분하지 마십시오. 굳이 말로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노년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폭발하는 사람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스트레스는 저 멀리 사라질 것입니다. 세 번째, 노년에 스트레스 없이 사는 방법은 억울했던 일들도 더 이상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오래된 원망을 품은 마음은 골마 터진 상처와 같습니다.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썩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썩은 감정은 늙은 몸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분노는 뇌를 마비시키고 억울함은 위장을 썩이며 미련은 결국 당신의 심장을 멈추게 만듭니다.
그때 그 말만 안 했어도, 그 인간한테 그 짓만 안 당했어도 나는 왜 그렇게까지 참았을까? 수십 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그 기억 하나. 잊고 싶어도 잊히지 않는 그 순간. 그 한 장면이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잡고 흔들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놓아야 합니다. 기억은 도구입니다. 스스로를 괴롭히는 족쇄가 돼선 안 됩니다. 경기도 부천에 사는 74세 서정남 씨는 공무원으로 32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퇴직 직전 직장 동료의 뒷말과 억울한 오해로 인해 명예퇴직이 아닌 불명예성 퇴직을 당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서 씨는 세상과 단절됐습니다. 매일같이 술로 밤을 지새우고 아내가 말을 걸면 화부터 냈습니다. 10년 넘게 반복되는 그 말. 내가 어떻게 버틴 자리인데 저 인간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문제는 그 분노가 그의 몸을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위염, 심근경색, 불면증까지. 병원에서는 지속적인 스트레스성 분노가 원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그조차 받아들이지 못한 서 씨는 내가 미쳐서 그런 것도 아닌데, 억울해서 잠이 안 오는데, 그럼 어쩌란 말이냐며 더 큰 화를 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래 연락 끊겼던 고등학교 동창이 찾아왔습니다. 같은 시기에 암투병을 하다 완치된 친구였습니다. 친구는 말했습니다. 나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도 그 생각이 나더라. 나를 배신했던 사람. 근데 문 열리고 들어갈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 이 감정 품고 죽는 건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그 순간 그냥 싹 잊기로 했어. 그 이야기를 듣고도 서 씨는 며칠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친구가 건넨 말 한마디가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내가 아직도 그 인간한테 인생을 넘겨주고 있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서 씨는 처음으로 억울함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날부터 그 인간 이야기를 입 밖에 꺼내지 않았고 아침마다 산책을 나갔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잠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고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억울함은 칼입니다. 남을 찌르지 못하면 결국 나를 찌릅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건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도 그 감정 하나에 사로잡혀 있다가 그대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나버린 인생은 정말 비참합니다. 이제는 놓아야 합니다. 되돌릴 수 없는 일을 왜 매일 꺼내며 상처를 다시 찢습니까? 그 기억이 당신의 수명을 깎아먹고 있습니다. 잊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연습입니다. 그 인간이 잘 살든 망하든 그것은 이제 당신 인생과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지금의 내가 더 중요합니다. 당신이 억울했던 그 일, 그 사람, 그 상황 아무도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만이라도 이제 놓아야 합니다. 남은 인생을 계속 과거에 끌려가며 병들고 고통받을 것인지 아니면 이제라도 그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살 것인지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억울함을 버리는 순간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놀랍게도 건강도 따라 회복됩니다. 내 속을 갉아먹던 감정을 지우는 순간 나를 위한 시간이 시작됩니다. 지금이라도 그 기억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제 그만 가라. 내 걱정, 내 억울함 다 가져가라. 그렇게 해야 당신은 진짜 자유로워집니다. 네 번째, 노년에 스트레스 없이 사는 방법은 자식의 삶은 자식 몫이라 완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이라고 해서 그 인생까지 대신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자식 걱정으로 늙은 인생을 불태우는 순간 당신의 삶은 잿더미가 됩니다. 그 불은 당신 몸과 마음을 태워 병을 만들고 끝내는 관계까지도 무너뜨립니다. 자식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내 인생의 감옥이 되어선 안 됩니다. 문제는 많은 부모들이 어차피 내 자식이니까라는 미련을 내려놓지 못한 채 늙어갑니다. 돈이 없으면 도와줘야 할 것 같고, 실패하면 책임져야 할 것 같고, 아프면 내가 나서야 할 것 같고, 그렇게 마음을 쓰고 시간을 쏟고 돈을 털어주다 보면 결국 내 인생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무섭게도 그렇게 퍼주고도 돌아오는 건 감사가 아니라 무관심과 원망일 뿐입니다. 전라북도 정읍에 사는 77세 김연자 씨는 두 아들을 홀로 키워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자식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큰아들은 대기업에 들어갔고 둘째는 교사로 일했습니다. 그렇게 숨 쉴 틈 없이 버텼는데 정작 노년이 된 지금 두 아들은 연락도 뜸하고 명절에도 형식적인 전화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여전히 자식 걱정을 놓지 못했습니다.
큰아들이 이혼했다는 얘기를 듣고선 혹시 우울증 걸리진 않을까 매일 밤잠을 설쳤고, 둘째 아들이 승진에 떨어졌다는 말을 듣고선 혹시 내가 길을 못 살려준 게 아닐까 자책했습니다. 급기야 큰아들이 전세 보증금이 부족하다며 전화했을 때 김 씨는 자신이 모아뒀던 노후자금 2천만 원을 덜컥 꺼내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 후 돌아온 건 엄마가 도와주는 건 당연하다는 냉담한 말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깨어난 그는 의사에게 들었습니다. 심장에 무리가 왔습니다. 스트레스가 컸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날부터 김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내 인생부터 살자. 더 이상 자식 집안일에 끼어들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금전적 지원은 전면 중단했습니다. 대신 동네 요가 모임에 등록하고 매주 노인복지관에서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삶은 놀랍도록 바뀌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심장약도 줄었으며 웃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자식은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더 이상 그들의 선택, 그들의 실패, 그들의 고통을 내 어깨 위에 올려놓지 마십시오. 자식이 잘못돼도 당신 책임 아닙니다. 그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한 삶은 그들 몫입니다. 당신이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대신 죽어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괜히 끼어들고 대신 해결해 주려 하고 과도한 걱정으로 스스로를 망가뜨린다면 결국 무너지는 건 당신 인생뿐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진실은 자식은 부모의 걱정보다 부모의 존엄과 독립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엄마는 엄마 인생 사세요라는 말을 내심바라며 죄책감을 피하려 애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자식에게 더는 짐이 되지 않는 방법은 단 하나, 스스로 잘 살고 있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외쳐야 합니다. 내 걱정 다 가져가라. 내 인생은 내가 살아라. 나는 내 삶을 즐기겠다. 이 말은 냉정한 선언이 아니라 건강한 독립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내려놓을 때 자식도 부모를 진짜로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까지 자식 걱정하다 병든 채, 가난한 채, 외로운 채로 죽어간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뉴스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비극을 되풀이하지 마십시오. 노년의 가장 어리석은 일은 이미 자란 자식의 인생까지 붙잡고 질질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자식의 삶은 자식 몫입니다. 당신은 당신 몫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현명한 부모의 모습입니다. 지금부터는 오직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늦은 삶도 꽃처럼 피어날 수 있습니다. 5번째, 노년에 스트레스 없이 사는 방법은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관계는 단호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상대는 말합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 나한테 이 얘기밖에 털어놓을 데가 없어서 그래.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결국 한 사람의 일방적인 감정 배출로 끝납니다. 당신은 들어주느라 속이 까맣게 타고 상대는 속이 후련해져 웃으며 돌아갑니다. 문제는 그 쓰레기통이 당신 마음속에 끝없이 쌓인다는 것입니다. 상대의 분노, 불평, 원망, 심지어 욕설까지 그걸 다 받아내는 사람이 바로 감정 쓰레기통입니다. 겉으로는 친구, 가족, 지인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당신을 정신적으로 착취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말 상대가 돼줘서 고마워 한마디도 없이 본인의 불행과 분노만 쏟아놓는 관계는 폭력입니다. 부산 사하구에 사는 75세 오정자 씨는 20년 지기 친구와 거의 매일 통화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움의 위안이었지만 점점 통화는 친구의 감정 배설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남편 욕, 며느리 험담, 자식 실패, 병원 이야기, 돈 걱정까지 하루에 많게는 3통, 길게는 1시간. 오 씨는 전화벨만 울려도 심장이 벌렁거리고 통화를 끝내면 머리가 아플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심한 두통과 구토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오 씨는 스트레스성 위궤양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인을 추적하던 의사는 물었습니다. 최근 과도한 스트레스 받으신 일 있으세요? 그때 비로소 오 씨는 깨달았습니다. 매일같이 듣던 그 전화 한 통이 자신의 정신을 병들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 씨는 한동안 그 친구의 전화를 계속 받았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래도 외로워서 하지만 그 외로움이 결국 자신을 병원 침대로 몰아넣었다는 걸 몸으로 체험하고 나서야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그날 이후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지만 며칠 지나자 마음이 편해졌고 잠도 푹 자기 시작했고 위장도 안정됐습니다. 사람은 누구든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내가 누군가의 쓰레기통이 되어선 안 됩니다. 특히 노년에는 감정적 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쏟아지는 불평과 분노를 감당할 여유가 없습니다. 남의 감정까지 떠안으면 내 정신은 부서지고 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당신 얘기는 들어준 적 있습니까? 당신이 아프다 하면 위로한 적 있습니까? 만약 그저 늘 듣기만 하고 그래도 내가 들어주니까 산다는 말만 한다면 그건 위장이 아닙니다. 당신을 감정의 하수구로 보는 폭력입니다. 더 무서운 건 그런 관계는 익숙해지면 중독처럼 끊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괴롭고 병들어가도 오히려 없으면 허전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건 중독된 고통입니다. 단호하게 잘라내야 합니다. 연락을 끊고 번호를 지우고 외로움을 다른 방법으로 채워야 합니다. 산책, 독서, 취미, 동호회 당신의 감정을 갈갈이 찢는 관계 말고도 마음을 풍요롭게 해줄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관계는 나를 위로해야 진짜입니다. 내 감정을 병들게 하는 관계는 관계가 아니라 고문입니다. 더 이상 착한 사람, 좋은 친구, 예의 있는 어른이라는 가면을 쓰지 마십시오. 노년은 나를 보호해야 할 시간입니다. 남의 고통을 대신 짊어질 의무는 당신에게 없습니다. 이제는 정리하십시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관계, 감정 쓰레기만 던지고 가는 사람, 그런 인연은 미련도 없이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믿기 힘든 평화가 찾아옵니다. 마음이 조용해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하루하루가 덜 피곤해집니다. 내 걱정 다 가져가라. 그 말은 결국 나를 갉아먹는 인연까지 정리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지금 그 감정 쓰레기통 뚜껑을 닫고 손을 떼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아무에게도 버려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감정을 지킬 자격이 있는 귀한 사람입니다.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의견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깨달음이 분명될 것입니다. 아울러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무탈하시기 바랍니다. 다 부질없습니다. 평생 일구었던 자리, 가족 위에 참고 견뎠던 인내, 사회 앞에서 내세우던 체면, 결국 늙고 나면 아무 쓸모도 없습니다. 자식은 각자 삶에 치이고 친구는 하나둘 떠나고 손에 남는 건 약봉지와 진료 예약 문자뿐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집, 대답 없는 메시지. 그제야 깨닫습니다. 노년은 결국 나 자신을 지키는 시간이었습니다. 외로움도 고독도 준비한 사람만이 견딜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 소용없다. 노년에 5가지 갖추고 혼자 살면 최고다를 주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켜야 할 것은 경제적 독립을 절대 놓지 않는 것입니다. 노년의 모든 비극은 돈에서 시작됩니다. 자식에게 맡긴 통장, 사위에게 넘긴 집, 믿었던 사람에게 쥐어준 인감도장 하나가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립니다. 사랑해서 준 것도 믿어서 맡긴 것도 결국엔 다 돌아오지 않는 상처가 됩니다. 자식은 돈이 있을 땐 고개를 숙이고 돈이 떨어지면 전화를 끊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이 다가 아니야. 틀렸습니다. 노년엔 돈이 전부입니다. 병원에 갈 돈, 밥을 사 먹을 돈,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 이것만 있으면 누구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이들이 내 새끼니까, 내가 늙으면 돌봐줄 거니까 하는 착각에 빠진다는 점입니다. 착각이 끝나고 남는 건 돌아서 버린 가족과 바닥난 잔고뿐입니다. 사랑은 배신할 수 있지만 통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내 손에 있는 돈만이 나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돈을 잃는 순간 당신의 존재감도 함께 사라집니다. 모진 말 같지만 현실입니다. 늙은 부모에게 자식이 주는 관심은 결국 부모가 가진 것의 유효기간입니다. 돈이 끊기면 효심도 끊깁니다. 말 한마디 함부로 못하고 아프다는 말조차 조심스러워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절대 경제권을 포기해선 안 됩니다. 누구에게도, 심지어 가족에게도. 경기도 분당에 살던 71세 이정분 씨의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경고장을 던집니다. 이 씨는 평생을 교직에 몸담고 자식 둘을 대학까지 보내며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퇴직 후 받은 퇴직금 2억 원과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큰아들에게 모두 넘겨주었습니다. 아들이 사업을 시작하며 담보가 필요하다고 했고 이 씨는 아무 의심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우리 아들이니까 괜찮아. 잘 되면 나중에 더 잘해주겠지. 그러나 사업은 1년 만에 부도가 났고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이후 이정분 씨는 월세 45만 원짜리 반지하로 이사했습니다. 몸이 약해지자 의료비도 감당하기 어려워졌고 자식들은 각자 사정이 어렵다며 연락을 끊었습니다. 혼자 외출하다가 넘어져 갈비뼈가 부러졌지만 병원에 실려가면서도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 돈 병원비로 다 날아가겠구나였습니다. 병실에서 울면서 간호사에게 한 말은 이렇게 남습니다. 내가 그때 도장만 안 찍었어도. 이 씨는 지금도 새벽마다 구청에서 주는 도시락을 기다립니다. 과거엔 누군가의 자랑스러운 엄마였고 당당한 선생님이었지만 지금은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하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자식에게서 받은 유일한 문자 한 통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나 좀 놓아줘. 경제적 독립은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곧 나의 존엄입니다. 지갑이 열려 있어야 말도 편하게 하고 아프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통장이 잠겨 있어야 사람들의 진심도 보입니다. 노년을 후회하지 않으려면 절대 누구에게도 돈을 맡기지 마십시오. 지킬 수 있는 건 오직 내 손에 남은 돈뿐입니다. 그리고 그 돈은 당신이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두 번째로 지켜야 할 것은 남과 비교하지 않는 강심장을 갖는 것입니다. 노년을 가장 초라하게 만드는 건 내 인생이 아니라 남의 인생을 쳐다보며 사는 그 눈입니다. 누구는 자식이 외제차 뽑아줬다더라. 누구는 매달 생활비를 꼬박꼬박 받는다더라. 누구는 제주도에 별장을 샀다더라. 그 말 한 줄에 자존심이 무너지고 괜히 내 인생이 초라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온 말, 과연 전부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절반은 부풀린 거짓이고 절반은 비교를 유도하기 위한 자랑입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늘 허기집니다. 문제는 이런 비교가 곧 스스로에 대한 학대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나는 왜 저렇게 못 살까? 나는 왜 자식에게 집만 될까? 나는 도대체 뭘 잘못했을까 하는 끝없는 자책 속에서 사람은 늙는 것이 아니라 무너집니다. 인생은 계좌 잔고나 자식 직업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버티고 얼마나 즐기고 얼마나 내 삶을 사랑했느냐로 남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간단한 진리를 모르는 채 많은 노인들이 남의 SNS를 들여다보며 오늘 하루를 우울하게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바닷가에서 웃고 있고 누군가는 손주와 케이크를 자릅니다. 그리고 나는 혼자 집에서 혼잣말을 합니다. 나는 왜 저런 날이 없을까?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 행복하지 않고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를 깨닫는 순간부터 노년의 삶은 달라집니다. 비교하지 않으면 불행도 없습니다. 비교하지 않으면 지금 가진 것도 귀해집니다. 옷장에 접힌 따뜻한 내 옷 한 벌, 물 한 컵 마실 수 있는 건강, 배달앱 없이 끓여 먹는 라면 한 그릇, 그 모든 게 비교만 없으면 충분히 가치 있고 충분히 따뜻한 삶입니다. 서울 상계동에 사는 68세 안미자 씨는 동네 아파트 복도에서 자주 마주치는 김 여사 때문에 마음에 병이 생겼습니다. 김 여사는 자식 자랑이 유별났습니다. 우리 딸은 미국에 살아서 1년에 2번씩 비행기 태워줘요. 우리 아들은 명절 때마다 금팔찌를 사다 줘요. 안 씨는 처음엔 그 말을 듣고도 웃으며 넘겼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초라해졌습니다. 결혼도 안 하고 사는 막내딸, 연락 뜸한 아들, 월세 60만 원짜리 반지하. 남들과 비교하자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혼자 밥 먹는 일이 두려워졌습니다. 김 여사가 자랑을 할수록 안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여사의 딸이 찾아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전화로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하라고요. 나 지금 이혼 직전이에요. 미국 간 것도 도피였고요. 남 앞에서 자랑 좀 하지 마세요. 그 장면을 본 안 씨는 말없이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저녁 처음으로 밥을 지었습니다. 라면도 찌개도 아니고 직접 쌀을 씻고 고등어를 구웠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대로 잘 살고 있었구나.
그 이후 안 씨는 김 여사의 자랑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나처럼 힘들겠지. 비교를 멈추는 순간 안 씨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무너졌던 어깨가 펴졌고 거울을 보며 머리카락에 핀도 꽂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삶은 남의 것일 뿐 나의 인생은 비교 대상이 아니라 내 손으로 꾸며야 할 작품입니다. 비교를 끊는 순간 외로움도 작아집니다. 비교하지 않으면 오늘의 밥상도 감사하게 보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건 부자 친구가 아니라 남과 비교하지 않는 당신만의 강심장입니다. 세 번째로 지켜야 할 것은 누구에게도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않는 결단력입니다. 노년이 불행해지는 가장 잔인한 이유는 사람들이 당신을 쉽게 대하고 함부로 대해도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짜증을 내도 며느리가 무례해도 친구가 함부로 말을 해도 그래, 나이든 내가 참아야지. 그렇게 스스로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전락시키며 견딥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당신은 존중받지 못합니다. 사람이 아닌 편한 대상이 되는 순간 마음의 문은 닫히고 무시와 냉대가 시작됩니다. 감정을 받기만 하고 풀지 못한 채 쌓이면 그건 병이 됩니다. 당뇨보다 무서운 병, 우울입니다. 몸이 아픈 건 약이라도 먹지만 마음이 찢어지면 아무도 모릅니다. 매일 울어도 누구도 묻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는 말은커녕 또 왜 그래? 라는 짜증만 돌아옵니다. 그렇게 감정은 버려지고 당신의 존재도 함께 버려집니다. 단호해져야 합니다. 당신은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누구의 짜증을 받아낼 이유도 누구의 분풀이 대상이 될 이유도 없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 당당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휘두르는 사람에게 그 말은 나한테 상처가 됩니다. 라고 관계를 끊는 한이 있더라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침묵은 미덕이 아니라 자기학대입니다. 감정의 무단 투기를 허락하는 순간 당신의 인생도 무단 침입을 당합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홀로 사는 70세 김봉혜 씨는 몇 년 전까지 큰딸 부부와 함께 살았습니다. 딸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말에 흔쾌히 자신 명의의 집으로 들였고 방 하나를 내주었습니다. 처음엔 감사하다며 조심스럽던 사위가 어느 순간부터 술에 취해 귀가하더니 김 씨가 차려준 밥을 보고 이런 걸 먹으라고 줘요? 라고 내뱉었습니다. 김 씨는 그날도 아무 말 못했습니다. 며칠 뒤 김 씨는 거실에서 손녀에게 혼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할머니 또 TV 크게 틀었네. 좀 조용히 해요. 그 순간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은 아무도 존중하지 않는 존재였다는 것을. 김 씨는 그날 밤 혼자 이불 속에서 울며 결심했습니다. 나 이제 이런 취급 안 받고 살 거야. 다음 날 아침 조용히 방을 정리하고 새로 구한 오피스텔로 짐을 옮겼습니다. 이사하던 날 아무도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박스를 들고 서 있던 김 씨는 스스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내 감정이 나를 해치지 않게 할 거야. 새로운 집에 도착한 첫날 조용한 공간에 앉아 따뜻한 차를 끓이며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나도 나를 존중하면서 살 겁니다. 그 후로 김 씨는 전화가 와도 자신의 기분을 해치는 말에는 명확히 말합니다. 그 말은 듣고 싶지 않네요. 점점 전화는 줄었지만 이상하게도 삶은 더 평화로워졌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내 감정을 해치지 않는 사람이 곁에 있는 게 좋은 겁니다. 감정을 무조건 받아주는 삶은 지옥입니다. 관계는 배려로 유지되지만 감정의 일방적 쓰레기 투척은 폭력입니다. 늙어서도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선 절대 누구의 감정 하수구가 되어선 안 됩니다. 조용히 단호하게 그만하자고 말하는 용기 하나면 그 어떤 악성 스트레스도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노년의 품격은 거절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감정은 보호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지켜야 할 것은 무조건적인 가족 책임감에서 벗어나는 결단입니다. 노년을 질식시키는 족쇄는 돈도 병도 아닙니다. 바로 그래도 가족이잖아라는 무서운 책임감입니다. 늙고 병들어도 가진 거 없어도 마지막까지 자식을 책임지려는 마음. 그 미련이 노년의 평온을 무너뜨립니다. 자식이 실패해도 며느리가 도망가도 손주가 무례해도 내 자식인데 어떻게라며 스스로를 희생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헌신은 당연한 게 아니며 가족이라는 이름은 절대 무조건적인 희생의 이유가 되어선 안 됩니다.
자식은 성인이 되면 각자의 인생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는 자식을 끝까지 끌어안으려 합니다. 생활비를 대주고 보증을 서고 감정의 쓰레기까지 받아냅니다. 그렇게 한 번 더 도와주다 보면 당신의 노후는 사라지고 남는 건 외면당한 상처뿐입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순간은 바로 그렇게 다 내줬는데도 고마움이 아닌 원망을 듣는 그날입니다. 왜 이렇게밖에 못 살게 만들었느냐는 그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을 모조리 부정합니다. 가족은 책임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평생 쥐고 있었던 가족이니까라는 착한 미련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당신 삶은 시작됩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키우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끌려가지 말고 따져야 합니다. 내 삶에 도움이 되는가, 나를 존중하는가, 나를 아끼는가. 그 기준이 없다면 그것은 가족이라는 이름의 감옥일 뿐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73세 강찬호 씨는 세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모두 결혼했고 각자 가정을 꾸렸지만 이상하게도 자주 찾아오는 건 돈이 필요할 때뿐이었습니다. 첫째는 투자 실패로 빚을 지고 둘째는 사업을 하겠다며 집담보대출을 요구했습니다. 막내는 직장을 그만두고 유튜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강 씨는 그래, 내가 도와줘야지라는 생각에 결국 자신 명의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모아둔 돈도 거의 다 자식들에게 내줬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첫째는 연을 끊었고 둘째는 연락이 뜸해졌고 막내는 종종 전화로 나 때문에 힘들지? 라는 말만 남긴 채 바빴습니다. 그 모든 순간 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아버지니까 내가 참아야지. 그런데 어느 날 고관절 수술을 앞두고 자식들에게 연락을 했지만 돌아온 건 이번 달은 좀 힘들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결국 강 씨는 보호자 없는 병동에 혼자 입원했습니다. 수술 후 마취가 덜 깬 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위해 살아온 거지? 회복 후 그는 조용히 아들 셋의 번호를 차단하고 경북 문경으로 내려갔습니다. 작은 전원주택 하나를 빌려 직접 밥을 해먹고 텃밭을 일구며 스스로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사람들과 소통하며 지냈습니다. 몇 달 후 막내가 겨우 연락해 찾아왔습니다. 강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젠 내 인생을 살려고 해. 아버지니까 이제 그 말은 나에게 그만하자. 아들은 멈칫했고 눈치를 보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강 씨는 혼자 술 한 잔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겠구나. 날 아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지. 자식은 중요합니다. 가족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소중함이 당신 삶을 삼킨다면 이제는 끊어내야 합니다. 노년을 위해 진짜 필요한 건 누군가를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결단력입니다. 그래도 가족이잖아라는 말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제 당신 자신을 가장 먼저 생각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삶의 시작입니다. 다섯 번째로 지켜야 할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정신력입니다. 노년의 진짜 적은 병이 아닙니다. 외로움도 아닙니다. 혼자 있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조용한 집안에 있으면 허전해서 TV를 틀고 창밖을 멍하니 보다 문득 전화기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쉽니다. 누구라도 좋으니 누가 좀 불러줬으면 찾아와줬으면 그렇게 타인의 그림자를 기다리며 하루를 버팁니다. 그런데 그 그림자는 오지 않습니다. 자식은 바쁘고 친구는 멀어졌으며 사회는 이미 당신을 조용히 뒤로 밀어냈습니다. 그제야 깨닫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고통이 아닌 사람만이 노년을 우아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불행은 늘 그 틈에서 들어옵니다. 외로움이란 틈. 그 틈을 견디지 못하면 이상한 사람들과 엮이고 엉뚱한 곳에 돈을 쓰며 낯선 이에게 기대게 됩니다. 그래도 사람 하나 곁에 있으면 좋잖아. 그렇게 만나게 된 사람에게 전 재산을 빼앗기고 정서적 학대를 당하며 끝내 후회만 남깁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누구에게든 휘둘립니다. 외로움에 중독된 사람은 누구라도 붙잡으려 들고 그 끝은 항상 똑같습니다. 배신, 갈등, 파탄. 결국 자신을 더 망가뜨리는 건 혼자가 아니라 혼자일 수 없는 불안입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산책을 하고 혼자 영화를 볼 수 있어야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조용한 집에서 혼잣말을 하고 거울을 보며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어야 노년은 단단해집니다.
남과 함께 해야만 즐겁고 누군가 있어야만 외롭지 않다는 생각을 버리는 순간 삶은 달라집니다. 누군가를 원해서가 아니라 나를 더 아끼기 위해 혼자 있는 것. 이것이 노년을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는 69세 나경자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갑작스레 혼자가 되었습니다. 평생 남편의 출퇴근을 챙기고 자식들을 뒷바라지하며 바쁘게 살았기에 혼자 남은 삶이 견딜 수 없을 만큼 허전했습니다. 새벽마다 깨어나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식탁 앞에 앉아 숟가락을 들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보내던 어느 날 친구의 소개로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나이 차이가 좀 있었지만 다정했고 말이 잘 통했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 그가 자주 들락거렸고 두 사람은 어느새 자연스럽게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엔 소소한 부탁이더니 나중엔 생활비를 요구했고 귀금속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 남성은 나 씨의 자식들까지 무시하며 내가 이 집 주인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참다 못한 나 씨가 관계를 끊자 그는 혼자 살면서 뭘 그렇게 잘났다고 그러냐고 소리쳤습니다. 경찰서까지 가는 진통 끝에 결국 남자는 떠났지만 나 씨의 마음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그 이후 나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나 혼자 살아도 행복하게 살 거야.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편지를 씁니다. 오늘 있었던 일, 본 영화, 먹은 음식, 작은 것도 기억하고 정리하며 자신과 대화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주말에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커피 한 잔으로 2시간을 보냅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지금은 말합니다. 혼자 있는 이 시간이 제일 편해요. 나 씨는 이제 누구의 전화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굳이 외출 약속을 만들지도 않습니다. 하루 3끼를 차려 먹고 식물에게 물을 주고 혼자 웃으며 삽니다. 혼자라서 불쌍하다는 말 다 틀렸어요. 저는 지금 누구보다 단단하게 삽니다. 라는 말을 당당히 합니다. 노년은 결국 혼자 사는 시간의 연속입니다. 그 시간을 고통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선 혼자 있는 자신을 사랑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누구의 말도 누구의 손도 필요 없이 혼자 있어도 마음이 괜찮은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노년을 맞이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롭지 않게 만드는 힘. 그것이 당신에게 가장 마지막까지 필요한 정신력입니다. 당신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인지 확신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와 매일 안부를 나누며도 뒤통수를 맞을 거란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말년이 되어서도 인간관계 때문에 울고 분노한 적 있습니까? 늙었다고 모두가 착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교묘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엮이는 순간 평온했던 말년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바뀝니다. 늙어서 잘못 엮이면 남은 인생은 싸움과 상처의 연속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늙어서 잘못 엮이면 말년이 꼬일 수 있는 5가지. 인간 중 첫 번째는 도움을 요청하면서 은혜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늙어서 이런 사람과 엮이면 말년의 평온이 송두리째 무너집니다. 이들은 도움을 청할 땐 눈물까지 동원하지만 막상 도움을 받고 나면 당신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니, 기억조차 하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오히려 뒤에서는 당신을 험담하고 더 이상 도움을 주지 않으면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됩니다. 그런 인간은 감사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대신 그 정도도 못해줘? 라는 식의 뻔뻔함으로 사람의 속을 뒤집습니다. 이들은 평생 남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자식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손을 벌리면서도 미안한 기색조차 없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의 시간을, 노력을, 돈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가 뭔가를 바랄까봐 방어적으로 나서며 내가 뭐 큰 걸 바랐냐고 말하는 순간 듣는 사람은 심장이 철렁합니다. 이런 인간과 노년에 엮이면 당신의 시간과 정성은 쓰레기처럼 버려지고 맙니다. 무서운 점은 이런 사람들이 도와줄 때는 모른 채 하다가 거절하면 금세 원망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엔 도와주더니 이젠 모르겠다는 식의 말로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을 차가운 인간으로 포장하기도 합니다. 당신이 손해를 감수하며 도왔던 사실은 사라지고 요즘은 돈 좀 벌더니 변했다는 오해만 남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 하나 때문에 주변의 시선까지 바뀌고 인간관계 전체가 뒤틀릴 수 있습니다. 말년은 편안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휘둘리지 않고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고 남은 시간은 온전히 나를 위해 써야 할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 모르는 인간과 엮이면 말년이 피곤해집니다. 심지어 당신의 자식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너희 엄마는 옛날에 나한테 큰 빚이 있다는 말 한마디로 아이들에게까지 도덕적 빚을 지우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처음부터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탁을 들어줄 땐 반드시 한계를 설정하고 반복적인 요청엔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선의가 악용되지 않도록 스스로 지키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도 반복되면 이용당하고 그 끝은 외로움과 후회로 가득 찬 말년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노인의 실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는 평소 동네 사람들에게 인심 좋기로 유명했습니다. 자잘한 부탁도 거절하지 않고 이웃의 배달 물품도 대신 받아주고 병원 갈 때는 차를 태워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옆집에 살던 지인은 수년간 그의 호의를 서비스처럼 소비했습니다. 이참에 병원 좀 같이 가요. 우리 집 전등이 나갔는데 좀 갈아주세요. 세탁기 고장났는데 기사 좀 불러줘요. 식의 부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가 수술을 받고 몸이 불편해졌을 때 터졌습니다. 도와주던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자 그 지인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나도 바쁘다니까요 라는 말과 함께 연락이 끊겼고 오히려 다른 이웃에게 그 사람 은근히 요구가 많다는 소문까지 퍼뜨렸습니다. 상처받은 노인은 결국 단절을 선택했고 그 사건 이후 누가 도움을 청해도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도움은 줄 수 있지만 사람은 골라서 도와야 합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손길이 칼이 되어 돌아옵니다. 노년에는 후회 없는 인간관계가 가장 큰 자산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인간과는 거리를 두고 따뜻함을 공유할 줄 아는 사람과 남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말년의 지혜입니다. 두 번째는 남의 가족사를 퍼뜨리는 사람입니다. 이보다 더 위험한 인간은 없습니다. 말년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입 하나, 바로 남의 집안일을 입에 올리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누구보다 친절한 얼굴로 다가옵니다. 그 집 딸이 이혼했다며 아들이 빚졌다는 소문이 있더라 하며 말을 꺼내지만 그 속엔 관심도 배려도 없습니다. 단지 재미와 우월감으로 남의 사생활을 조각내는 혀를 가졌을 뿐입니다. 문제는 이 말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사람 귀에 들어가면 원래 이야기보다 더 자극적인 거짓으로 변질됩니다. 말 한마디가 가족을 파탄내고 관계를 끊게 만들고 평생 지켜온 체면을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이런 사람은 이야기의 진위를 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극적인 내용을 더 좋아하고 그 내용에 살을 붙이는 데 능합니다. 누가 그러더라는 말버릇으로 본인의 책임을 피해가며 정작 본인이 만든 불씨는 온 동네를 불태웁니다. 누군가의 이혼, 실직, 병원 입원, 자식 문제 같은 민감한 이야기를 쉴 새 없이 퍼뜨리면서도 자기는 도리어 그런 일은 남들도 다 아는 줄 알았다며 빠져나갑니다. 이런 유형의 인간과 친하게 지내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내 가족사가 이웃의 술안주가 되고 맙니다. 노년기의 가장 소중한 자산은 명예와 관계입니다. 자식들이 열심히 쌓아온 이미지가 부모 한 사람의 무분별한 말 한마디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손주의 학교 생활, 며느리의 직장, 사위의 사업 문제까지 이런 사람의 입에 오르면 그 가족은 고립되고 상처 입습니다. 심지어 단순한 오해조차 이 사람의 입을 거치면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그 파장은 상상 이상이며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당사자와 가족에게 돌아옵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초반에 반드시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나의 가족 이야기, 특히 자식 문제나 개인적인 고민은 절대 입에 올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벼운 잡담도 조심해야 하며 상대가 은근히 떠보는 질문을 한다면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건 우리 집안 일이에요. 그 이야기는 나눌 필요 없는 이야기입니다라는 식으로 정중하지만 분명하게 거리를 두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쉽게 믿고 마음을 터놓는 습관은 노년기의 치명적인 실수가 됩니다. 한 할머니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녀는 동네에서 인심 좋고 말이 잘 통하는 이웃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 이웃은 항상 다정하게 말을 걸며 요즘 아들은 잘 지내냐, 며느리는 착해 보이던데라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관심이라 여겼고 자연스럽게 집안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장에 나갔더니 모르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요즘 일 나가기 싫어한다면서요? 너무 놀란 할머니는 곧바로 자신이 얘기한 내용이 이웃의 입을 통해 동네에 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사업 실패 후 잠시 쉬고 있다는 말도 온갖 과장으로 포장되어 아들이 빚더미에 앉았다는 말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그 이웃과 연락을 끊고 집 밖 출입도 삼갔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가 왜 갑자기 사람을 피하나 의아해했고 나중에서야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가족들은 우리 집 이야기는 어디서도 꺼내지 말자는 약속을 하며 관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말이 칼보다 날카롭다는 건 진실입니다. 특히 남의 가족사를 즐기는 사람의 말은 칼날이 아닌 흉기입니다. 당신의 말년을 편안하게 지키고 싶다면 침묵이 가장 현명한 방어입니다. 그리고 그런 입을 가진 사람과는 최대한 멀리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세 번째는 잘 지내는 척 뒤에서 욕하는 사람입니다. 이보다 교활하고 치명적인 인간은 없습니다. 겉으론 웃고 인사하며 언니 오랜만이에요라고 다정하게 말하면서 돌아서면 당신의 인격을 갈기갈기 찢는 말을 퍼붓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 늙어서 엮이면 당신의 명예는 비웃음거리가 되고 평생 쌓아온 인간관계는 순식간에 와해됩니다. 이런 이중적인 사람의 가장 무서운 점은 절대 자기 얼굴에 티를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가면은 진심처럼 보이고 모든 칭찬은 뒷담화의 사전포석입니다. 이들은 사람 사이에 틈을 벌리는데 귀재입니다. 당신이 한 사소한 말, 행동, 심지어 옷차림까지도 과장되고 왜곡된 버전으로 재탄생됩니다.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이 좀 그렇다더라는 말로 책임은 회피하고 당신만 따가운 시선을 받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혼자 욕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과 당신을 함께 논의 대상으로 삼아 은근히 소문을 만들고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결국 당신은 알지도 못한 사이에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절대 증거를 남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놓고 욕하지 않고 언제나 누가 그러더라, 그냥 걱정돼서라는 말로 모든 상황을 회색지대로 남깁니다. 당신이 문제를 제기하면 오히려 내가 언제 그랬냐며 순진한 얼굴로 발뺌합니다. 이때 당신은 피해자가 아닌 민감한 사람, 괜히 예민한 사람으로 몰리게 됩니다. 결국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사람들은 괜히 싸움을 키운 사람으로 당신을 기억하게 됩니다. 늙어서 이런 이중적인 인간과 엮이면 그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믿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은 훨씬 평온해집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과 엮이면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말을 아끼게 되고 모임에 나가기 싫어지고 결국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오해는 쌓이고 당신을 향한 시선은 점점 차가워집니다. 말년을 인간관계의 지옥에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고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그 외로움은 실로 참혹합니다. 이런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꾸 남 이야기를 하는 사람, 특히 친한 척하면서 타인의 단점을 은근슬쩍 흘리는 사람은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그 사람도 좋은데 좀 이상하지 않아? 같은 말로 공감을 유도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거리두기를 해야 합니다. 당신과 함께 있는 시간에 남 이야기를 한다면 분명 다른 사람과 있을 땐 당신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친절과 다정함은 진심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경계심을 항상 가져야 말년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녀는 동네 복지관에서 함께 활동하는 지인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 지인은 항상 다정하게 말을 건네고 간식도 나눠주며 언니가 제일 멋져요라는 말로 그녀의 기분을 북돋웠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연히 다른 회원에게서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할머니가 너무 나대는 것 같다고 누구는 그러더라는 말이었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비슷한 뉘앙스의 말을 3번이나 다른 사람에게서 들으면서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바로 자신이 가장 믿고 의지했던 그 지인이 뒤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할머니는 그 지인과 거리를 두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 복지관 모임도 한동안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웃으면서 다가오는 사람을 믿었다가 뒤통수를 맞고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나중에야 그 지인의 뒷말 버릇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졌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할머니에게 사과하며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배신감은 오래도록 잊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말년에 당신을 웃게 할 사람인지 울게 할 사람인지는 겉모습이 아니라 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잘 지내는 척하면서 뒤에서 욕하는 사람은 사람을 외롭게 만드는 독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 순간 당신의 말년은 고요한 평화가 아닌 감정의 전쟁터가 됩니다. 지금이라도 그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당신 스스로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네 번째는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 말년에 엮이면 외로움이 일상이 되고 자존감은 바닥을 칩니다. 평생 관계에 헌신한 대가가 침묵이라면 그건 상처가 아니라 모욕입니다. 이런 인간은 연락을 기다리는 척하면서도 절대 먼저 전화하지 않습니다. 늘 당신이 먼저 안부를 묻고 당신이 먼저 약속을 잡고 당신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만 관계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조차 없습니다. 오히려 요즘은 왜 연락이 없어요? 라며 뻔뻔하게 되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당신이 의무적으로 다가와야 하는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문제는 이들이 당신의 침묵을 무관심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몇 번 연락을 하지 않으면 이제 그 사람은 날 신경 안 쓰는구나라며 관계를 끝내버립니다. 그렇게 정리되는 인연은 결국 한 방향의 짝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이 꾸준히 보낸 메시지, 안부 전화, 소소한 선물들은 단 한 번의 관심 없는 반응으로 물거품이 됩니다. 늙어서 이런 사람에게 마음을 주면 외롭고도 비참한 관계에 갇히게 됩니다. 가장 끔찍한 건 이런 인간이 당신의 외로움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은 심심하니까 연락하는 거야 라며 당신의 진심을 가볍게 소비합니다. 만나면 웃고 이야기하더라도 그들은 단 한 번도 진심으로 당신을 궁금해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마음은 산산조각 납니다. 노년은 그 어떤 시기보다 마음이 민감하고 상처에 취약합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의 틈을 들여다보며 적당히 받아주고 적당히 거리두며 당신을 감정적으로 지치게 만듭니다. 이 관계의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의 삶에서 존재감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그래도 나와 연락하는 몇 안 되는 사람이니까라는 이유로 계속 연락하게 됩니다. 결국 당신은 끊임없이 상대의 반응에 의지하며 하루를 보내게 되고 상대는 당신을 언제든지 끊을 수 있는 가벼운 존재로 인식합니다. 이런 관계는 말년의 고독을 더 깊게 만들고 마음의 생채기를 남깁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결단입니다. 내가 연락을 끊으면 이 관계는 끝난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진정한 인연이 아닙니다. 연락은 의무가 아닌 마음입니다. 진심은 말하지 않아도 손이 먼저 움직이고 보고 싶다는 감정은 스스로 전화기를 들게 만듭니다. 늙어서도 그런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말년은 덜 외롭습니다. 반대로 먼저 연락 한 번 없는 사람 100명은 당신의 마음을 텅 비게 만들 뿐입니다. 어느 노인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는 1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늘 먼저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명절이면 작은 선물도 챙겼습니다. 모임 일정도 그가 주도했고 카톡 단체방에 글을 올리는 것도 항상 그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단 한 번도 먼저 연락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첫날, 이틀, 일주일이 지났고 한 달이 넘도록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항상 챙겨주던 그 친구는 그 한 달 내내 단 한 번도 안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노인은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유지된 관계는 사실상 혼자만의 노력이었음을. 서운함과 허무함에 그는 단체방을 조용히 나갔고 그 후로도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 일 이후 노인은 관계의 우선순위를 바꾸었습니다. 자주 보지 않아도 먼저 연락이 없어도 진심이 느껴지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말없이 있어도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면 말년에 외롭지 않다는 것이 그의 깨달음이었습니다. 말년에 필요한 사람은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연락하는 한 사람입니다. 당신을 먼저 떠올리고 먼저 안부를 묻고 먼저 손을 내미는 그 사람이 곁에 있다면 외로움은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단 한 번도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과의 인연은 끊어도 괜찮습니다. 그건 이미 오래전부터 끊어진 인연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정치 이야기로 싸움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늙어서 이런 사람과 엮이면 평화로워야 할 말년이 전쟁터가 됩니다. 이들은 말끝마다 정치 이야기를 꺼내며 분위기를 박살냅니다.
명절 모임, 경로당, 카페, 심지어 장례식장에서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가 나라를 망쳤다. 그놈이 대통령만 안 됐어도 같은 말로 시비를 걸고 동의하지 않으면 바로 적으로 간주합니다. 조용히 있으면 무식하다고 무시하고 반대 의견을 내면 미쳤다고 욕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은 이념이 아니라 논쟁을 즐기며 상대를 공격하는 데서 쾌감을 느낍니다. 가장 끔찍한 건 이들의 대화가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듣기 싫어해도 계속 떠들고 말꼬리를 물고 늘어집니다. 반론을 제기하면 소리부터 높아지며 세상 물정 모른다며 인신공격으로 넘어갑니다. 결국 처음엔 작은 논쟁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갈등은 커지고 감정의 골은 깊어집니다. 정치 이야기는 절대 결론이 나지 않기 때문에 남는 것은 오해와 분노뿐입니다. 늙어서 그런 갈등에 에너지를 쏟는 건 너무나도 무의미하고 고달픈 일입니다. 정치적 성향은 각자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강요하거나 모임의 분위기를 갈라놓는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은 공동체의 파괴자입니다. 특히 노년기엔 고정된 사고방식이 뿌리 깊어져 있어 한번 다툼이 생기면 화해가 쉽지 않습니다. 수십 년 지기 친구도 정치 성향 하나로 등을 돌리게 되고 가족끼리도 식사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이런 식의 단절은 말년을 외롭게 만들고 그동안 쌓아온 관계의 의미를 허무하게 만듭니다. 정보 제공의 관점에서도 정치 이야기는 위험한 함정을 품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검증되지 않은 루머나 편향된 기사에 의존해 감정을 폭발시키며 건전한 토론이 아니라 독설과 모욕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서로의 신뢰는 무너지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은 사라집니다. 말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존중받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정치 이야기로 싸움을 부르는 사람은 그 존중의 뿌리를 스스로 잘라내는 인물입니다. 그 사람과 오래 엮이면 결국 내 자존감까지 상처를 입게 됩니다. 한 노인의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자주 가는 경로당에서 바둑 두고 담소 나누며 소소한 일상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로운 회원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조용한 듯 했지만 점점 정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뉴스 봤어요? 나라가 진짜 엉망이에요로 시작된 말은 곧장 특정 정당과 인물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졌습니다. 대부분은 가볍게 넘겼지만 어느 날 다른 한 분이 반대 의견을 내자 그날 이후 바둑판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바둑돌이 날아가고 욕설이 오가며 결국 경로당 분위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서로 말도 섞지 않게 되었고 몇몇 어르신은 발길을 끊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바둑 모임은 해체되었고 남은 사람들은 그 정치 이야기, 좋아하던 사람만 보면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인은 후회하며 말했습니다. 말년엔 친구 몇 명이 전부인데 그거 하나 지키질 못했어. 늙어서 싸움은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정치 이야기는 마음을 나누는 대화가 아니라 관계를 해치는 독입니다. 함께 웃고 싶은 자리에 시끄러운 논쟁을 끼워 넣는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혼란으로 가득 채우게 만듭니다. 그런 사람과는 한 번 웃고 마는 인연이면 충분합니다. 말년의 평화는 조용한 사람 곁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말년을 위태롭게 만드는 인간은 절대 거창하지 않습니다. 자주 보던 그 사람, 익숙했던 그 말, 익숙한 미소 뒤에 숨은 칼날이 말년의 상처를 냅니다. 설마 저 사람이 하는 순간은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외로움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오는 배신과 피로입니다. 잘못된 인연 하나가 남은 삶 전체를 어둡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리해야 합니다. 말년은 누구보다 당신 스스로를 위해 안전하게 지켜야 할 시간입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영상 중간중간 화면 아래에 소개되거나 영상 설명란에 있는 제품을 누르시면 쿠팡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쿠팡으로 연결된 후 아무 물건을 사셔도 제 채널에 약간의 수익이 발생하오니 앞으로 쿠팡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이런 식으로 구입해 주셔서 본 채널에 간접 후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7시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에 사는 80세 윤혜수 할머니는 동네에서 손맛 좋기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잔치 음식, 제사 음식, 가족 모임 때마다 앞장서서 음식을 준비해 왔고 아들, 딸, 손주들 모두 할머니의 음식을 손꼽아 기다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명절 준비 때문에 전화를 걸어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그냥 저희가 다 준비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처음엔 고마운 배려라 생각하고 웃으며 끊었지만 막상 명절 당일이 되자 정작 아무도 할머니에게 상의도 하지 않았고 차례 음식 하나에도 할머니의 손길이 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손주는 할머니는 요즘 뭐도 못 만들잖아요. 엄마가 더 잘해요.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윤 할머니는 식탁 끝자락에 앉아 식은 전을 바라보다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더 이상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전에는 엄마가 없으면 명절이 안 돼요라고 말하던 자식들이 이제는 불편하고 귀찮은 존재처럼 대하고 무슨 일이든 알아서 척척 처리하며 할머니의 자리를 조금씩 빼앗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윤 할머니는 부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괜히 간섭하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잊히지 않기 위해 조심조심 눈치만 보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나이 먹은 노인을 우습게 보는 첫 번째 신호는 아무 일도 맡기지 않고 손을 못 쓰게 하는 행동입니다. 이는 단순한 배려로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노인을 무능력자로 몰아가는 치명적인 무시입니다. 쉬세요라는 말 뒤엔 당신은 이제 필요 없어요라는 암묵적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효도라고 생각하고 좋은 의도라 말하지만 그 말은 노인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존재 이유 자체를 흔들어 놓는 위험한 함정입니다.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쓸모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사회가 그 기회를 차단하고 모든 것을 대신하려 들면 노인은 점점 손을 놓게 되고 결국에는 몸도 마음도 무너져 내립니다. 이는 단순한 역할 상실이 아니라 삶의 주도권을 빼앗기는 절망적인 침몰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누구나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하고 기여하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안 해도 돼요. 위험하니까 가만히 계세요. 모르시잖아요 같은 말들로 벽을 쌓으면 노인은 그 안에 갇혀 점점 침묵하고 움직이지 않게 되며 존재감을 잃어버리는 인형처럼 변해갑니다. 가장 끔찍한 건 그렇게 아무 일도 안 하게 된 노인이 나중에 진짜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심리적 위축과 활동의 중단은 근력 저하, 관절 굳음, 기억력 감퇴, 그리고 우울증으로 이어지며 결국에는 치매와 와병의 길로 직행하게 만드는 지름길이 됩니다. 아무것도 맡기지 않는 행위는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노인의 남은 삶을 앗아가는 무서운 제거 행위입니다. 노인을 진정으로 존중한다는 것은 그들의 몫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다소 불편해도 그들이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에 참여하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진짜 효도이며 존중입니다. 명절 음식 하나, 쓰레기 분리수거 하나라도 어머니, 이건 어떻게 하는 게 더 맛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한마디가 노인의 마음에 살아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90세까지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건 의자에 앉아 쉬는 삶이 아닙니다. 나이 들어도 함께 움직이고 결정하고 참여하는 삶입니다. 노인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은 일을 시키지 않으며 반대로 존중하는 사람들은 함께 일할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세상이 달라져도 연륜과 경험은 무시할 수 없는 인생의 보물입니다. 그 보물을 먼지 쌓이게 두는 것은 결국 우리 모두의 손해입니다. 대전에서 78세의 박철우 어르신은 오랜만에 가족들과 외식을 하게 되어 마음이 들떴습니다. 젊은 시절엔 자식들 손잡고 소풍도 자주 다녔고 직접 고른 맛집에서 삼겹살을 구우며 웃음꽃을 피웠던 기억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외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식당에 도착하자마자 자리는 이미 정해져 있었고 메뉴도 주문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하는 퓨전 요리였고 박 어르신은 메뉴판을 보며 이게 뭐냐? 나는 된장찌개나 먹고 싶다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며느리는 웃으며 아버님은 그냥 이거 드셔보세요. 요즘 인기 많은 음식이에요 라며 말을 끊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지만 젓가락질이 불편해 젊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고 계산도 며느리가 해버렸습니다. 결국 박 어르신은 자리에 앉아있는 내내 존재감 없는 손님처럼 조용히 있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나는 왜 여기 있었지? 나이 먹은 노인을 우습게 보는 두 번째 신호는 중요한 결정에서 노인을 배제하는 행동입니다. 이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노인을 의사결정권 없는 사람, 무의미한 존재로 인식한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어디를 갈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살지,
심지어 건강과 재산 문제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상의 없이 결정하고 통보만 하는 태도는 노인의 자존감을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행위입니다. 노인에게 중요한 건 단지 결과가 아니라 함께 결정하고 함께 선택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존중입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어차피 아버지는 모르시잖아요. 할머니는 어려운 거 싫어하시니까라는 말을 습관처럼 내뱉으며 노인의 판단을 무시합니다. 이건 배려가 아니라 사회적 제거입니다. 말 한마디 없이 모든 것이 결정된 상황에서 노인이 느끼는 감정은 나는 여기 있어도 없는 존재구나라는 절망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면 노인은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서서히 잃게 된다는 점입니다. 뇌는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기능이 저하되고 반복적으로 배제당하면 뇌는 스스로 쓸모없음을 학습하게 됩니다. 결국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도 나는 잘 모르니까 너희가 해라는 말만 남고 이는 곧 자율성 상실, 사고력 저하, 인지능력 퇴화로 이어지는 지름길이 됩니다. 결정을 못하는 노인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복적인 배제와 무관심, 존중 없는 선택의 강요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건 그런 노인의 모습이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여진다는 점입니다. 누구도 왜 아버지 의견을 듣지 않았는지 묻지 않고 왜 어머니가 결정을 못하시는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이 드셔서 그래라며 무책임하게 넘겨버립니다. 노인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에 참여시켜주는 것입니다. 무조건 따르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함께 고민하고 물어봐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어머님은 어떤 게 좋으세요? 아버지 생각은 어떠세요? 라는 한마디가 노인에게는 살아있다는 실감이자 존중받는 존재로서의 마지막 끈이 됩니다. 가족끼리 여행을 갈 때, 병원 진료를 받을 때, 중요한 재산 결정을 할 때, 노인의 의견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 의견이 젊은 세대와 다르더라도 듣고 존중하는 그 과정이 바로 노인을 사람답게 대하는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 존중은 언젠가 우리 자신에게도 돌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누군가를 무시하고 있다면 미래의 당신도 그 무시를 고스란히 겪게 될 것입니다. 경북 구미에 사는 82세 정태호 어르신은 매일 아침 동네 슈퍼에 들러 신문을 사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를 두루 섭렵하고 TV 토론도 빠지지 않고 챙겨보며 내가 아무리 나이 들어도 세상 돌아가는 건 알고 살아야지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스마트폰을 만지며 묻는 말에 정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자 손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런 건 옛날 얘기예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뉴스 보고 계세요. 그 말 한마디가 날카로운 칼처럼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날 이후 정 어르신은 더 이상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봐야 틀렸다, 몰라도 된다는 식의 반응만 돌아오니 점점 말수가 줄고 토론을 즐기던 입은 닫히고 말았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뉴스를 볼 때도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며 고요히 앉아있는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나이 먹은 노인을 우습게 보는 세 번째 신호는 노인의 지식이나 의견을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서 노인의 인생 경험을 무가치한 과거의 유물로 취급하는 무례함입니다. 그건 옛날 방식이에요. 요즘은 그런 거 안 해요. 할아버지는 잘 모르시잖아요 라는 말은 친절하게 들릴지 몰라도 그 속엔 깊은 경멸과 무시의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노인의 말이 항상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살아온 시간의 무게에서 나온 생각이며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경험에서 우러난 통찰입니다. 그 가치를 무시하고 시대에 뒤처졌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하는 것은 지혜를 짓밟는 행위입니다. 특히 가족 내에서 자식들이 부모에게, 손주들이 조부모에게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일 때 노인은 자신이 더 이상 세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라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빠르게 자기 비하와 무기력으로 번져 결국 우울증과 인지 저하로 연결되는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젊은 세대가 정보만을 진리로 착각한다는 점입니다. 인터넷에서 본 글, 스마트폰에서 읽은 기사만을 진짜라고 믿고 삶을 살아낸 사람의 이야기는 낡은 생각으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정보는 단지 데이터일 뿐이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길지에 대한 지혜와 판단은 나이든 이들의 몫입니다. 그걸 무시하는 태도는 단순한 무례가 아니라 세대를 단절시키고 배움의 기회를 없애는 어리석음입니다. 노인은 말이 많아진다기보다
말을 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입을 엽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생각을 물어봐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는 것만으로 노인의 삶은 활력을 얻습니다. 그런데 가족이나 사회가 그 입을 막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틀렸어요 라고 반박하기만 한다면 노인은 점점 더 침묵 속에 자신을 가두게 됩니다. 노인을 존중한다는 것은 단지 예의 바르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살아온 인생을 배움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태도, 바로 그 자세에서 시작됩니다. 젊은 세대가 스마트폰으로 수십 개의 정보를 넘기는 동안 노인은 인생에서 단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말해주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한마디를 무시하는 순간 우리는 살아있는 지혜를 스스로 내다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옆에 계신 어르신이 무슨 말을 하시든 눈을 맞추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 그런 생각도 있군요라고 공감해주고 그때는 어땠어요? 라고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노인은 존재의 의미와 존엄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존중을 받은 노인은 살아있는 동안 더 단단해지고 병에도 강해지며 건강한 노년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노인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의 말은 짧지만 그 상처는 평생을 남깁니다. 반대로 한마디의 경청은 노인의 인생을 다시 밝히는 불씨가 됩니다. 부산에 사는 79세 김영순 할머니는 늘 단정한 옷차림과 곱게 핀 머리로 품위 있는 노인이라 불리는 분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교사로 일하며 많은 학생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퇴직 후에도 동네에서 예의 바르고 세련된 어르신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미용실에서 겪은 일이 평생 기억에 남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머리를 손질하러 간 김 할머니에게 젊은 미용사는 어머니는 어차피 남자 만날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짧게 확 자르죠 뭐라며 웃으며 가위를 들었습니다. 그 말에 주변 손님들까지 피식 웃었고 김 할머니는 말없이 거울을 보며 참았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온몸이 얼어붙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김 할머니는 외출할 때마다 모자를 쓰고 누가 자기 외모를 언급할까 두려워 늘 시선을 피하며 다녔습니다. 나이 먹은 노인을 우습게 보는 네 번째 신호는 외모나 복장, 몸 상태를 웃으며 평가하거나 조롱하는 말과 행동입니다. 이건 단순한 농담이 아닙니다. 존엄성을 정면으로 짓밟는 잔인한 모욕입니다. 주름이 많아서 화장 안 먹어요, 아이고 허리 굽으셨네 같은 말들은 듣는 노인에게 칼날처럼 날아들어 존재 자체를 초라하게 만드는 독한 독침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인에게 외모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젊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착각입니다. 노인에게도 여전히 자기 외모에 대한 자존심과 자신감이 존재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누군가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거울을 보며 단정하게 하고 싶은 욕망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젊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욕심, 나이값 못한다는 식으로 무시하고 오히려 외모를 가지고 장난을 치면 노인은 자신이 초라하고 무의미한 존재로 전락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가족 내에서도 이런 외모 조롱이 무심코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자식들이 엄마, 그런 옷 입으면 촌스러워요, 아버지 그 머리 너무 옛날 스타일이에요 라고 말할 때 그 속엔 노인의 개성과 선택을 인정하지 않는 뿌리 깊은 무시가 깔려 있습니다. 젊은 사람의 옷차림이나 스타일은 개성으로 존중받지만 노인의 스타일은 우스꽝스럽다는 말로 쉽게 평가됩니다. 결국 노인은 스스로를 감추기 시작하고 사람들 앞에 나서길 두려워하며 점점 사회와의 단절 속으로 숨어버리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외모에 대한 조롱은 단순한 웃음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노인의 삶의 의지와 자존감을 뿌리째 흔드는 치명적인 독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표현하고 가꾸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권리가 나이 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빼앗긴다면 그것은 존엄을 빼앗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노인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들의 외모, 옷차림, 스타일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응원하고 때로는 칭찬해주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화장 잘 되셨네요, 모자가 참 잘 어울리세요 라는 말 한마디가 노인의 하루를 빛나게 하고 세상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 한마디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존재를 인정받는 감동의 언어가 됩니다. 노인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은 외모를 웃음거리로 삼지만 진짜 존중하는 사람은 노인의 눈빛, 자세, 손끝의 세월을 아름다움으로 봅니다. 나이 들었다고 초라한 것이 아닙니다. 무시당했을 때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나이든 외모는 연륜이 깃든 자랑이며 시간이 남긴 가장 깊은 아름다움입니다. 그걸 조롱하는 순간 우리는 결국 자신의 미래를 조롱하게 되는 셈입니다. 광주에 사는 80세 이만복 어르신은 매주 일요일이면 손수 다듬은 반찬을 들고 아들네 집을 찾는 것이 낙이었습니다. 손주에게는 좋아하는 멸치볶음을, 며느리에게는 손맛 가득한 무생채를 준비하며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문 앞에서 반찬통을 건네받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요즘은 저염식 해야 돼서요. 다음부턴 안 해오셔도 돼요. 말은 정중했지만 어르신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무리 반찬을 준비해도 필요 없는 짓처럼 느껴졌고 점점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방 한쪽에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났고 반찬통은 먼지만 쌓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음식이 외면당하고 손주조차 할아버지 반찬은 짜서 싫으라고 말하자 어르신은 더 이상 가족을 위한 마음을 꺼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이 먹은 노인을 우습게 보는 5번째 신호는 노인의 호의와 배려를 무시하고 부담으로 취급하는 태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노인의 존재 가치와 역할을 부정하는 명백한 무시입니다.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이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라는 말 속엔 사실상 당신의 정성과 시간은 이제 쓸모없다는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노인은 자신이 사랑을 줄 수 있는 기회마저 빼앗겼다는 깊은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노인에게 가장 큰 기쁨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 필요한 사람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마음과 수고를 젊은 세대가 귀찮음이나 불필요한 행동으로 여긴다면 노인은 점점 사랑을 표현할 수단을 잃고 결국 감정을 닫고 마음까지 잃게 되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러한 무시는 노인의 자존감은 물론 삶의 의욕까지 송두리째 앗아간다는 점입니다. 음식을 만들고 손주를 챙기고 마당을 쓸고 쓰레기를 버리는 그런 작고 사소한 일들조차 하지 말라는 말은 곧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무 의미도 없는 존재가 되세요라는 잔인한 선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려 했던 마음이 밀려나고 도우려 했던 손길이 잘려나가면 노인은 마침내 살아있으면서도 누구에게도 닿지 않는 외로운 벽이 됩니다. 노인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들의 해주고 싶어 하는 마음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때로는 음식이 짜고 방식이 오래되었더라도 그 안에는 수십 년간 가족을 위해 살아온 사랑과 희생이 스며 있습니다. 그것을 짐처럼 여기지 말고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태도가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진짜 예의입니다. 노인을 우습게 보는 사람은 사랑의 손길조차 불편해하고 그것을 멀리합니다. 반면 진심으로 존중하는 사람은 노인의 손끝에 담긴 마음을 이해하고 작게라도 표현된 정성을 존재의 언어로 받아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에서 마지막 사랑의 표현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노인의 정성과 배려는 그저 습관이 아니라 오랜 세월 쌓아온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 마음을 거절하는 순간 우리는 단지 한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의 가치를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사랑할 자격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이 외면당할 때 그 사람이 조용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영상 아래에 나오는 제품을 누르시면 쿠팡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쿠팡으로 연결된 후 아무 물건을 사셔도 제 채널에 약간의 수익이 발생하오니 앞으로 쿠팡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이런 식으로 구입해 주셔서 본 채널에 간접 후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7시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